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오늘 아침 송경제에서도 관련 소식 전해드렸죠. 경상수지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넉 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개선됐고 2년 전 수주한 선박들을 인도하면서 수출액이 증가한 게 주 요인입니다. 서비스 수지 적자폭도 1조 원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외에 건설 수지와 지식재산권 사용료도 흑자를 거두면서 경상수지가 4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경상수지가 좋아졌다고 할 때마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난 체감이 안 되지? 반도체 수출은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 대부분 수출 품목은 수출이 축소된 상황입니다. 서비스 소비도 증가세는 분명합니다만 실질 소득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서 소비는 여전히 부진합니다. 개별 소비세 인하 종료로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의 소비 또한 위축됐고요. 또 최근에는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확대됐죠. 당분간 소비를 늘리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반등을 체감하려면 여러모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 12일 목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과학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관찰하는 이과식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독실 과학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우리 경제계도 마찬가지지만 과학계도 노벨 경제학상 또 노벨상 수상자들 얘기가 정말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하실 줄 알았습니다. 오늘 노벨상 이야기 들고 오신다고 하네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번엔 노벨 경제학상 우리 송경제 플러스이기 때문에 네. 경제에 대해서 한번 살짝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노벨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지만 사실 노벨이 누군지는 잘 모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노벨이 어떤 사람이고 노벨상은 도대체 어떤 상이길래 이런 권위를 갖게 되었나? 그리고 노벨상이 아닌 노벨상인 노벨 경제학상 이야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벨에 대해서는 저도 초등학교 시절 위인전 읽은 게 다인데요. 제가 얼핏 기억나는 큰 줄기는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해서 큰 돈을 벌었는데 이게 나쁜 용도로도 많이 쓰여서 그래서 아주 미안한 마음이 생겨서 엄청난 기부를 해서 이 노벨상을 만들었다. 맞습니까? 저랑 같은 책을 읽으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예.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배울 때만 하더라도 노벨상 이미 무르익은 상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노벨은 이제 위인이 된 거죠. 예. 그런데 사실 그 삶을 보면 뭐 어마어마한 우리가 뭐 존경할 만한 위인은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삶이 별로였다라기보다는 이제는 노벨이 유명한 이유는 노벨상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어서 생각해 보면 되게 싶을 때가 있거든요. 예. 근데 노벨상이 어떤 건지 한번 소개를 드리자면 노벨의 유언에 따라서 만들어진 상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습니다.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인류를 위한 업적인가 하면 뭐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토목공사라든가 할 때 있어서 폭발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보다는 굉장히 커다란 이전 기여를 한 거는 맞지만 뭔가 대단한 인물이고 우리가 역사에 기록될 만한 인물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정도는 예.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유언으로 재산의 대부분을 이렇게 기금을 조성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기금의 연간 이자만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전년도에 인류에게 가장 큰 혜택을 준 사람들에게 상금을 줘라라고 이렇게 그 이자를 갖고 이렇게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벨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물리학, 화학, 생리 혹은 의학, 문학, 평화 이렇게 5분야를 지정해서 누가 수상을 하게 될지 그걸 선정할 기간까지도 완전히 다 지정을 해놓은 상태인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유언에 따라서 1901년부터 이것도 좀 상징성이 있죠. 이렇게 노벨상이 수여가 됐는데요. 노벨의 유언에 5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경제학이 없어요. 맞아요. 노벨 경제학상. 그래서 노벨이 경제학상을 만들려고 유언을 하질 않은 겁니다. 왜 노벨 수학상이 없나요?랑 똑같아요. 노벨이 그런 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나 노벨의 유언에 따라 만들어진 노벨 재단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노벨 경제학상이라고 하는 거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노벨의 유언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1968년에 스웨덴의 중앙은행이 스베리게스 릭스방크가 있습니다. 릭스방크, 이 방크의 설립 3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이걸 붙인 거죠. 알프레드 노벨을 기려서
경제학상을 제정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노벨상과 같은 시상식의 일부로 같은 날 다른 노벨상과 함께 12월 10일에 이때가 이제 노벨의 기일이거든요. 이때 수여를 하게 되는데 정식 명식 자체도 보면 노벨상이 아니고 경제학 릭스방크상입니다. 그리고 기금도 노벨의 기금이 아니고 요 은행에서 그 실제로 이제 펀딩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기금으로 따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저도 이렇게 기금도 따로 있는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수학에 대해서는 왜 노벨상이 없을까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노벨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있는데 예. 이 5분야는요 실제로 노벨이 관심을 가졌던 분야예요. 평화상은 약간 이제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평화주의자였는지 아니면 말년에 그게 생겼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문학상 네. 노벨은 진짜 자기 이제 서고 그 책 리스트가 있을 정도로 책을 좋아했었고 본인이 시도 정말 좋아했다고 예. 해요. 그리고 뭐 의학상, 뭐 생리의학상을 굳이 생리학 혹은 의학이라고 했던 이유도 생물학계에서도 의학뿐만 아니라 생물학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 분에게 줘라라고 하면서 인류에게 기여한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벨이 생각할 때는 예.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에게 기여를 하는 거로 내가 상을 줄 정도로 어떤 그냥 학문인가에 대해서는 본인의 생각이지만 네.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지만 수여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네요. 수학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와줬다. 이렇게 하긴 좀 애매모호하긴 하네요. 그렇죠. 예. 그나마 경제학상이 수학이랑 좀 많이 연결된 부분이 있을 예. 수도 있겠다 싶긴 네.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아니 다이너마이트 만든 노벨이 만든 상이 네. 왜 이렇게 권위 있는 상이 된 거죠? 이게 정말 저도 흥미로워서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예. 거였습니다. 노벨도요. 노벨상 위원회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자신의 사후에 자신의 유언에 따른 노벨상이 얼마나 중요한 상이 될지 몰랐을 거다. 전혀 몰랐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때로는 그래서 삶이라는 게 계획한 대로 혹은 의지대로 되지 않는 법인 거죠. 네. 그래서 노벨은 어떤 분이었냐. 1833년에 스톡홀름에서 태어나서 1896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인전에 보셨잖아요. 니트로글리센이라고 하는 굉장히 예민한 폭약이 있습니다. 예. 이 폭약이 위험하기 때문에 효과적이긴 한데 흔들림, 충격에 취약하거든요. 이걸 규조토에 흡수를 시킨 다이너마이트를 만들고 특허를 낸 거예요. 예. 이것뿐만 아니라 뭐 발파용 뇌관도 만들고 무역 화약도 만들고 하면서 건설 붐이 일어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맞죠. 그리고 언어에도 능통하고 문학과 시를 사랑했었던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사실 노벨상 분야가 그런 데서 드러나게 되는 것 부분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그런데 어떤 상의 권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습니다. 예. 노벨 재단의 자본금은 5억 6천만 달러 현재 가치로 그리고 상금이 이 재단이 얼마나 운용을 잘하냐에 따라서 네. 이자가 많냐 적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올해 기준으로 부문당 13억 정도로 봐요. 그런데 보통 상을 이야기할 때 예. 상금이 크면 기본적으로 뭐 상관관계는 있겠지만 예. 그것 때문에 권위 있는 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노벨은 어떻게 노벨상이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을 때는 예. 쇼팽 콩쿠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왜요? 쇼팽 콩쿠르의 경우에도 예. 5년에 한 번씩 열리고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리죠. 피아노만 하는 그런 콩쿠르고요. 5년에 한 번인데다가 실제로 10월 17일 날 1927년에 시작해서 10월 17일 전후로 이제 그때가 쇼팽이 기일이기 때문에 열리게 됩니다. 이것도 쇼팽의 유언에 따라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기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세계 최고의 피아노 콩쿠르 이제 세 개를 꼽자면 그 중에 하나가 쇼팽 콩쿠르인데 예. 다른 두 개가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나 체코프스키 콩쿠르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 말고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피아노만 있는 게 쇼팽 콩쿠르잖아요. 그리고 5년에 한 번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특성들. 그런데 쇼팽 콩쿠르가 왜 세계 최고가 되었는가를 얘기할 때 두 개를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상금보다는 예. 희소성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역대 최고의 피아니스트들이 굳이 가지 않아. 그 콩쿠르에 참여하지 않아. 예. 그러면 그 콩쿠르의 권위는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콩쿠르에 배출한 사람들, 예. 역대 수상자들이 얼마나 실력 있고 대단한가를 좀 보는 것 같고 누가 평가하는가 그 심사위원을 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예. 정말 최고의 심사위원들이 심사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노벨상이라고 하는 거를 거부한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 있죠. 국가에서 거부된 경우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정말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너무나
너무나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누가 봐도 이분은 정말 최고의 과학자인데 노벨상 위원회가 상을 안 줬어. 어떤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면 이거 뭐야 정치적인 편향도 있구나 하면서 권위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없이 굉장히 중립적으로 나름 네. 물론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평화상도 예. 있을 있을 수 있고 특히나 이제 언급할 경제학상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비판도 있을 수 네.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최고의 권위를 갖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심사위원들도 전에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이 심사위원들인 거죠? 심사를 하는 정말 심사하는 분들은 예. 이 노벨상 위원회에서 이제 지정된 분들이 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데 그 부분이 살짝 덜 투명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추천하는 분들은 당연히 사실 알려져 있지 않은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상마다 다른데 노벨 평화상의 경우에는 누가 추천을 할 것이냐 아무나 추천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자격이 된 교수급 이상이 이런 분들은. 근데 다른 상 같은 경우에는 노벨상 위원회에서 수상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 추천을 해 주십시오라고 편지를 쫙 돌려요. 그런데 그런 권위 있는 사람들의 추천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검토를 하게 됩니다. 네.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요. 근데 그 부분은 노벨상을 받은 분들은 아니지만 네.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었던 분들이고 그 기본적으로 중립국들이지 않습니까? 노르웨이와 네. 스웨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립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심사위원들의 어떤 객관성과 그리고 상을 받은 사람들의 업력 이런 것들이 이 노벨상의 위상을 점점 올리는 요인이었네요. 네. 그밖에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데 노벨상과 관련돼서 우리가 잘 몰랐던 흥미로운 사실들 더 있을까요? 네, 사실 노벨상이 이렇게 공신력 있는 일종의 상이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게 노벨상 후보에 관한 겁니다. 네. 누가 후보였는가 몇 년째 후보로 거론됐지만 상을 받지 못했다라는 기사도 좀 보셨을 거고 예. 우리나라의 누군가가 계속 오랫동안 후보에 머물렀었다는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공식적으로는요. 노벨상 후보에 오른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보 추천에 권한이 있는 단체가 추천하게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몇 년도에 추천이 됐었던 후보가 누가 있었고 그중에 누가 수상되었다라고 하는 그 정보 있지 않습니까? 네. 50년 후에 공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럼 50년 전의 것들은 우리가 아카이브를 볼 수가 있거든요. 예. 누가 이때 후보였구나. 그런데 그 후보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봉인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누가 후보였는데 아쉽게 누가 되고 누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비밀로 붙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후보였다라고 하는 뒷얘기들이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거는 가짜거나 아니면 추천한 분이 내가 추천했다라고 흘리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신력이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예. 또 노벨 이건 많은 분들이 아시는 건데 노벨상은 살아 있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1974년 이래로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누가 수상자가 됐다는 발표를 하고 예. 실제로 상을 받는 건 따로잖아요. 예. 그래서 수상 발표를 한 다음에 사망한 경우에도 인정이 되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살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과학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노벨상을 받을 만한 업적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장수해야 받을 수 있다. 줄 서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심지어 무슨 해에 어떤 노벨 물리학상을 준 분이 연세가 너무 많으니까 이분을 올해 주지 않으면 내년에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줬을 수도 있다. 그런 계산까지 들어갔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살아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상이다라는 것도 흥미롭죠. 그럼 실제 사망하기 임박해서 받으신 분도 계신 거예요? 놀랍게도 2011년에요. 예. 노벨 생리의학사 수상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수상자 중에 한 명인 랄프 스타인만이 있었는데 이분이 발표하기 3일 전에 사망을 한 거예요. 수상자 발표를 하기 전에. 그럼 이 경우에는 취소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망하신 분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걸 좀 고민을 하고 노벨재단이 연구를 다시 한번 해봤는데 사망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수상자를 발표했기 때문에 취소하지 않고 이분을 그대로 수상자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됐군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이제 좀 경제학상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올해 그 경제학상 수상자 특히 노벨 경제학상의 수상자가 여성이라는 것도 이례적이죠. 네, 맞습니다. 여성 노벨상 수상을 받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예. 지금까지 역대 65번, 65번이 있었고 여성의 숫자는 64명입니다. 65번인데 64명 바로 네. 마리 퀴리 우리가 아는 그 퀴리 두 번 부인이 받으셨죠. 2번 받았기 때문에 아유, 이렇게 욕심쟁이. 됩니다. 그 집안이 너무 대단하죠. 예.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클라우디아 골디는 살짝 정리를 하자면 전 세계 여성의 절반이
유급 고용 상태에 있는데 남성은 80%가 유급 고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연구를 한 거예요. 왜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역할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제시를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여성이 예를 들면 일을 할 때 똑같이 일을 해도 수입이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적게 되고 네. 그렇다면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노동시장 참여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참여했지만 불평등한 상태이다라는 것을 이제 팩트로 보는 겁니다. 네. 왜 그런가? 그런데 노벨상위원회에서 상을 주게 되는 이유 중에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그래서 뭘 어떻게 하고자 하는 거냐라면요. 이런 상황은 전문 지식이 낭비되고 가장 적합한 인재에게 일자리가 못 돌아가는 상황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성별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이해하고 이걸 교정하면 뭐가 될 수 있느냐? 사회의 자원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약간 전 이거 보면서 차갑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결국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는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기회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연구한 분인 거죠. 예. 경제학이 좀 불편한 학문이긴 해요. 그런데 이번 주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불평등한 남녀 차별에 대한 주제라서 많은 분들이 크게 다 공감하고 그 뭐랄까요? 뭐 특별히 불편한 진실들이 많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이 클라우디아 골딘 이 교수님의 연구들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기존에는 국가의 경제가 성장을 하면 여성들이 많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거다. 당연하게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산업화 이전에 여성들이 더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산업화 이후에 그 실제로 일하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U자 곡선을 그린다고 하거든요. 예. 왜 그러느냐? 노동의 양상이 바뀐 겁니다. 산업혁명 시기가 되니까 재택근무를 못하는 거예요. 공장에 예.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일이랑 육아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간해수공업이 그렇죠. 불가능해졌으니까. 그래서 미국 노동시장에서 여성 노동 인구도 U자형이 됐는데 이것도 좀 흥미로운 게 19세기 내내 계속 감소를 합니다. 그러다 다시 올라갔어요. 예. 그럼 괜찮아진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증가하게 된 것들을 봤더니 부분적으로는 당연히 기술 발전도 하고 서비스 부분이 성장했으니까 이건 좋은 거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고용을 많이 되기 시작했는가 20세기에 예. 미국에서 미혼입니다. 예. 그래서 클라우디아 골딘의 연구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게 결혼한 여성이 특정 직종에서 계속 일할 수 없는 그 구조적인 이유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중에 하나 이제 기대치도 있고요. 여성들 스스로도 나가 이거 평생 직장으로 하기 힘들 거야라고 하는 사회 문화적인 압박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대치가 낮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하나가 있고요. 예. 다행인 것은 지금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 흥미로운데 피임약 때문에 올라간 것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미래 직업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치고 교육을 나 열심히 받아야지 평생 직업으로 해야지 중에 하나가 말 그대로 벌스 컨트롤이 가능해진 네. 이 피임약 덕분에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가족 계획 방법이 나왔기 때문인 거다. 그래서 늦게 결혼을 할 수 있게 되고 본인의 커리어를 계속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연구들의 결과가 있는 거고요. 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성이 일하는 과거의 산업 일자리가요. 생산량에 따라서 임금이 정해집니다. 예. 예를 들면 많은 일을 하면 더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오히려 생산성이 높아지면 정말 일을 잘하는 분이 있으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구조였어요. 과거에는요. 예. 20세기에는 오히려 조금 더 안 좋아지는 게 구조적으로 서비스업이 성장을 하니까 월급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임금 차별이 심해지는 거예요. 네. 그럼 월급제는 일종의 호봉제처럼 경력이 단절되지 않은 직업에게 유리해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네요. 이런 연구들을 주로 했고 이것이 우리에게 좀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해서 이번에 상을 받게 된 겁니다. 골딘 교수의 연구 결과 중에 이것도 흥미롭던데 여성이 남성보다 교육 수준이 높다라는 내용인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교육 수준이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득 격차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양육 때문입니다. 초기 사회 진출할 때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20대를 생각해 볼게요.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가 거의 없습니다. 적습니다. 근데 임신을 하게 되면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건 직원들이 결국엔 고용주가 요구를 하면 유연하게 대응하고 야근도 하고 출장도 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녀를 돌보는데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이 어쩔 수 없이 경력이 남성만큼 빠르게 발전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낸 겁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봤네요. 이독실 과학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세상 모든 책을 경제적으로 읽어보는 체크리스트 시간입니다. 오늘 책은 장동석 출판평론가가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책부터 먼저 읽어볼까요? 책 제목에 기술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기술, 뭐 자기 개발서 많잖아요. 공학서도 있고. 예, 그런 책으로 이제 약간 오해받는 책이기도 합니다. 예. 사회심리학자이면서 정신분석학자이죠.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오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책 제목은 또 다른 식으로도 오해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에리 프롬은 사실 1976년에 출간한 그 유명한 소유냐 존재냐. 이게 이제 현대 소비자가 내가 가진 것, 내가 소비하는 것, 이게 이제 등식이 성립하는, 이렇게 자신의 실체를 확인하는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다. 현대 소비 사회를 이제 맹렬히 비판한 책이지 않습니까? 존재 자체를 잃어가는 현대인을 예리하게 분석한 사람인데, 그보다 한 20년 전쯤에 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면 에이리 프롬 책들 중에서 하필 사랑의 기술을 가져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유냐 존재냐보다 20년 전 책인데, 예. 그러니까 1956년부터 일종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걸 전파했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책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에리 프롬 사상의 출발점 혹은 뿌리 같은 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를테면 이제 잠시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연애 잘하는 법, 그러니까요. 이런 것 때문에 제목만 보고 서가에서 이렇게 뽑아서 샀다는 분들 많이 있는 그런 책인데, 이 책 읽으신 분들은 이 사랑이 얼마나 철학적 주제인가 깨닫고 놀라게 될 만한 그런 책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아마 그 대형 서점의 환불 리스트 보면 최상위권에 들어갈 수도 있을 책인 것 같은데. 벽돌책 다음으로 상위 랭크에 이제 올라있다 이렇게 풍문이 돕니다.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제목만 보면 마치 이 사랑도 뭔가 스킬, 기술만 배우면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맞습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에리 프롬에 따르면 사랑은 인간 실존의 문제, 철학적 주제인 거예요. 네. 불안한 존재인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욕망하는데 그중 최상위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인정도 필요하고. 예. 그렇지만 어떤 물건을 가진다고 사실 불안이 다 사라지지 않지 그렇죠. 않습니까? 또 사고 싶고, 예. 뭐 사랑을 쟁취해도 또 뭔가를 또 쟁취하고 싶고. 네. 결국 사랑이 이 실존적 불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답이라고 에리 프롬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랑에 빠진다, 뭐 금사빠 얘기하지만 빠지는 게 아니라 사랑은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런 예. 문장이 있습니다. 사랑은 행동이며 인간의 힘을 행사하는 것이고 이 힘은 자유로운 상황에서만 행사할 수 있을 뿐 강제된 결과로서는 결코 나타날 수 없다. 사랑은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활동이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랑의 능동적 성격을 말한다면 사랑은 본래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다. 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거 유행가 가사 같기도 한데 사랑은 주는 것이지 받는 게 아니다. 예. 솔직히 주기만 하면 사실 그것도 또 본전 생각 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유행가와 드라마는 남녀의 사랑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인 것처럼 느끼게 하죠. 그러니까 예. 사랑의 기술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프롬의 책을 얘기했을 때도 어떤 분들은 남녀 간의 사랑에 관해서 철학적으로 얘기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에리 프롬은 삶에 대한 사랑이 모든 종류의 사랑의 핵심이다. 네. 삶에 대한 사랑이 먼저 있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성장 과정이면서 완전해지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랑은 연인과의 사랑도 있지만 인간에 대한 사랑, 그리고 더 넓혀서 동물과 식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에 대한 사랑으로 넓혀가야 한다는 것이 에리 프롬 사랑의 기술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네. 생명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 정말 중요한 얘기긴 하죠. 맞습니다. 사실은 인간에 대한 사랑을 넘어서 동식물까지 이제 생명에 대한 사랑으로 가면 이게 이제 성숙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성숙한 사랑은 개인의 통합성, 그러니까 개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의 정서적 합일. 요즘 좀 어려운 얘기들 많이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정서적으로 동일해지는 것, 같아지는 것, 누군가를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욕망이 아니라 그건 사랑이 아니다. 예. 성숙한 사랑만이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불안을
해방시킬 수 있다고 프롬은 말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어찌 보면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을 통해서 에이리 프롬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사랑만이 아니라 생명체에 대한 사랑이고, 사랑이라는 게 통제, 지배, 소유가 아니고 뭔가 베풀고 정서적 합의를 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은 이제 알았는데요. 네. 그럼 이제 기술을 알려주셔야죠. 그렇습니다. 성숙한 사랑에 이제 이르는 기술, 이게 인격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야 해요. 예. 그러니까 퍼스널리티의 성장이라고 보통 이제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겸손, 용기, 신념 같은 것이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격의 성장이 없이는 그 어떤 사랑도 성공할 수 없다.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 현대인이 그런데 이런 어떤 제약이 너무 많으니까 불안하니까 사랑 앞에서 얼어붙어 버린다는 거예요. 네. 사랑을 주는 능력도 가꾸고 길러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예. 것인데요. 우리가 뭐 음악, 예술, 건축, 의학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관련 기술을 배워야 하듯이 네. 사랑도 사실상 철학적인 기반에서 인격적 기반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칫 잘못 알아서 내가 사랑하는 것을 구속으로 이어지는 건 또 잘못 배운 분들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도 시사점이 큰 책이네요. 그런데 이 책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굉장히 곱씹어볼 내용이 많다. 그래서 정말 쉬운 책이 아니구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리 프롬이 이제 사랑이라는 것이 정서적 합일이고 친밀감을 바라는 어떤 충족되지 않은 욕망의 어떤 내재된 표현이라고 봤는데, 그렇다면 사실은 이것이 이제 한 챕터 이제 연결되면서 현대가 생산하는 수많은 물건들, 제품들에서 우리가 만족을 찾으려는 행위로 자꾸 전이 되고 있다. 예. 소비에 익숙해진 사람은 에리 프롬의 주장인데요. 사랑의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욕망이 늘어나는 것은, 무언가 사고 싶은 것이 많다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내재된 불안이 훨씬 더 많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생각해보니까 뭔가 내적 공허함으로 인해서 그걸 채우려고 소비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걸 진짜 딱 집어낸 그런 내용이었네요. 에이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이제 대충 파악을 했고요. 네. 두 번째 책은 어떤 책인가요? 오늘 이어서 읽어볼 책은 미국의 경영 컨설턴트입니다. 댄 쇼벨의 다시 사람에 집중하라라는 책인데요. 예. 새로운 기술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수많은 발전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시대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직장 내 인간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알아봐라 예. 라고 주장하는 책입니다. 대개 조직의 변화는 인간 그 자체에 대한 이해보다는 사실은 효율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자는 오히려 인간성 회복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더 합리적이고 효율성 높은 조직을 만들어갈 수 있는데도 우리는 계속 기술만 추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인간성 회복과 상호작용을 주목한 부분인데, 사실 이 과정에서 기술이 어떤 효과와 아니면 반작용을 가지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는 책인 것 같은데요. 마침 저희 지난 화요일에 네. 우리 그 AI가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일본어, 중국어, 불어 등 이 모든 언어를 구애받지 않고 완벽하게 구사하는 모습을 저희가 청취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거 보면서 진짜 저는 집에 가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연 이런 속도를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많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여러 영상들을 이제 본 적이 네, 있는데 너무 빠르게 변합니다.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르다는 말도 사실은 진부한 표현인 네. 거죠. 사실 19세기 후반 전화기가 발명되었을 때 이 새로운 기술이 전체 가정 절반에 보급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거든요. 네. 그러나 100년 뒤인 1999년 휴대전화는 같은 수준으로 보급되기까지 채 5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국만 봐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우리는 곧바로 만족감을 얻고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개인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 기꺼이 이런 기기들에 우리의 삶을 내맡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밌잖아요. 그렇죠. 예, 문자 메시지를 받거나 자신의 SNS 상태를 확인할 때마다 쾌감을 주는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하는데요. 예. 스마트폰이 생기기 전 사람들은 하루 평균 18분 동안 컴퓨터나 다른 전자기기를 사용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자그마치 5시간이나
전자기기를 사용한다. 이것도 사실은 적은 숫자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5시간 더 사용하죠. 맞아요. 예. 뭐 도파민을 주는 즉 쾌감을 주기도 하지만 사실 또 편리하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기기와 편리한 플랫폼들은 실시간 상호작용이나 작업 흐름의 어떤 효율성,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어떤 창구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긴 합니다. 최첨단 네트워크나 애플리케이션, 스마트폰은 더 사회적이고 협력 가능한 어떤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 기기들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망치고 직장의 기능을 약화시킨다고 저자는 보고 있습니다. 공동 작업 가운데 점점 더 많은 부분이 소셜 네트워크, 모바일 앱 여기서 일어나거든요. 네. 저희 회사만 해도 결제를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저 밑에 있는 어떤 그 실무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잘 찾아볼 수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대면 접촉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는 단단하게 뭉치지 못한 채 아주 느슨하게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내 고립감, 외로움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이런 경험 저도 있습니다. 이 중동 지역의 그 한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이신데 그분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이메일하고 SNS를 통해서는 한 5년 동안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화면상에서 그분의 문자 메시지가 내적 친밀감이 엄청난데 근데 과연 내가 누구랑 친한 건지는 솔직히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뭐 굉장히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친밀해진 것 같은데 만나면 서먹해요. 서로, 서먹하고 대면대면하고 예. 뭘 해야 할지 모르고 맞아요. 이런 경우들이 많은 거죠.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다시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자가 얘기합니다. 공감하는 리더. 이게 너무 천편일률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교감하는 리더가 탄생해야 한다. 직업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팀에 헌신하고 행복하려면 주변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드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요. 불행하게도 많은 조직과 리더들이 직업의 어떤 정신과 육체적인 행복에 초점 맞추지 않고요. 당연한 상황인데요. 우선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무시한 결과가 좀 놀랍습니다. 복지 수준이 낮은 노동자들은 건강관리 비용이 높을 확률이 2배나 높아지고요. 예. 직장에서 일을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4배 이상 높아진다고 해요. 지나치게 오래 사무실에 머물 확률이 또 47배. 굉장합니다. 결근 가능성 7배. 고용주와 남아서 계속 일할 의향이 없을 가능성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공감하는 리더는 혹시 이 책에서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도 얘기해 주나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수많은 알림 때문에 기기음 알림 때문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못 가꿀 때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자가 이제 다 걸으면서 회의하는 방식이라든가 일부러 좀 고독한 순간을 만드는 법에 대한 조언들을 하고 있어요. 동료들의 생산성을 측정하고 향상에 도움을 주는 방식을 고안하고 적용할 때 그 결과가 자신의 생산성과 효율성 증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리더가 좀 알고 이해하면 그런 어떤 건조한 네트워크가 아니라 사실은 조율하는 네트워크, 예. 인정을 이제 해주는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온라인상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고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일어나서 네. 동료에게 가서 한번 칭찬하고 예. 뭐 격려하는 것 이런 것들을 먼저 권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거 말고도 좀 세부적인 어떤 팁, 힌트 같은 게 있을까요? 인정과 칭찬 지금 말씀드렸지만 예. 이것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상의 중요성이죠. 예, 예. 이런 피드백이 없으면 직원들이 동료들이 내가 일을 잘하고 있나? 이걸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 그럼 당연히 동기부여 안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더라도 내놓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결근할 수도 있고 나 당신하고 일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게 좀 아주 오래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동료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인정을 어떤 다양한 인정들을 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됐을 때 직원들이 이 회사에서 계속 일할 확률이 11배 이상 높아진다는 그런 어떤 통계가 나와 있고요. 자기 일에 완벽하게 만족할 확률이 7배나 높아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칭찬받으면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니까 공식 칭찬 프로그램을 가진 조직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영업 활동들의 어떤 능률을 냈을 때
그런 이익이 6배 이상 커지는 조직도 있었다고 하니까요. 야. 직원들의 참여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것은 리더가 공감해주고 칭찬해주고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전해주는 것, 거기서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사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최첨단 기술 연구하는 기업들일수록 사람에 더 진짜 집중하더라고요. 다시 사람에 집중하라는 이 책 제목 같은 그런 모습을 저도 실제 많이 봤긴 했습니다. 네, 사실은 신기술이 등장해서 발전하고 모든 산업과 직업 그리고 새로운 문화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은 긍정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기와 네트워크, 뭐 인공지능이 어떻게 인간을 바꾸게 될지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 특히 뭐 직업이 없어진다, 직장이 사라진다. 뭐 우리 조직,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불안해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결국은 이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들여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을 어떻게 인간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이 책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은 힘겹고 무의미해질 수 있는 어떤 직장의 어떤 그 활동들, 예. 생산성 있는 활동들을 새롭게 변화시킨 것, 의미 부여하는 것은 결국 리더의 몫이다. CEO의 몫이기도 하고 팀장의 몫이기도 한데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저자는 공감하는 능력, 열린 마음, 비전을 자꾸 제시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리더들이 추구해야 될 다양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권의 책을 소개시켜 주신 이유는 공감의 중요성이었네요. 예,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장동석 출판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한동준의 사랑의 서약을 선곡해봤습니다.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배우게 돼서 선곡을 해봤는데요. 한동안 예식장 가면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 요즘 못 듣는 것 같아서 오랜만에 같이 들어보려고 선곡했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왔어요.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